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 36회 올더머니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시작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들리 스콧도 빼먹어. 아, 리들리 스콧이구나. 맨날 빼먹네. 아, 그 초등학교 때 운동회 시작하는 것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올더머니. 네, 올더머니. 저는 좋았던 점은 네. 연기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약간 좀 뒷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원래는 그 진 폴 게티, 폴 게티 그 할아버지 연기를 케빈 스페이시가 연기했다가 맞아요. 그 성추문 사건으로 결국에는 다 삭제시키고 재촬영. 예, 재촬영을 뭐 거의 일주일 정도 만에 진짜 짧은 기간에. 네, 그래서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대신했는데 저는 이제 그 케빈 스페이시가 연기한 모습도 한번 짤막하게 보고 이제 플러머는 계속 봤으니까 근데 너무 짧은 시간에 촬영을 했음에도 연기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로 나오잖아요. 그 미셸 윌리엄스도 뭐 정말 그 연기를 강인한 모성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아들을 지키려는 그런 굳건한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연기력이 참 좋았던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기력 좋았죠. 뭐 자본주의의 폐해, 황금 만능주의 뭐 이런 것은 뒷전치더라도 연기력이 참 좋았다. 맞습니다. 이프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근데 사실 영화 볼 때 배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제가 모르는 배우밖에 안 나온 영화는 아예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는 배우밖에 없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평생을 안 봤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모두가 명작이라고 박수를 쳐도 저는 안 봤을 거예요. 모르는 배우밖에 없으니까. 저는 어떤 배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봤더니 뭐 어쩔 수 없이 봤어요. 그래서 전혀 흥미가 안 갔죠.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한편에 약간 소설을 읽는 기분이었어요. 이거 역시 영화보다는 제가 옛날에 뭐 읽었던 뭐 이제 뭐 유산 그 거대 갑부가 죽고 나서 유산을 남겼는데 그거 유산을 가지고 뭐 형제들이 싸움하는 뭐 약간 뭐 근세 정도의 소설 한 편을 읽은 그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였고 영화는 전 별로 재밌진 않았어요. 재밌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재밌진 않았는데 확실히 연기가 훌륭한 건 정말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 할아버지 배우랑 그 납치당한 소년 배우랑 실제로 그거죠? 실제로 그 할아버지 배우의 손장과 가족이죠. 왜냐면 둘이 성이 같더라고요. 아니, 배우의 성이. 제가 찾아봤는데 그냥 성만 우연히 같은 거예요. 성이 우연히 같을 수가 있어요. 성도 흔한 성이 아니었는데. 그렇긴 한데 그 뭐 연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진짜 손자를 가져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더 막 감정 연기할 수 있게 해준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신기하다. 어떻게 성이 같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의 컨셉을 잡아봤는데 정보의 향연입니다. 왜냐면 정보의 향연. 제가 지금부터 무지막지한 정보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영화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한번 빨리 가볼게요. 네. 제가 영화마다 뭐 해당 영화를 설명하거나 해석할 때 그 영화에 맞는 컨셉을 주로 잡아요. 저 같은 경우 키워드를 하나씩 잡는데 저는 올더머니라는 영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전달이라는 키워드만큼 적절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름. 일단 이게 실화 기반 영화고 폴 게티라는 인물 자체가 흥미진진해요. 그 스토리가. 그리고 이 영화는 각 시퀀스의 미장센과 대사와 인물 묘사가 되게 중요한 영화라고 봤고요.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 질문해 볼게요. 네. 리들리 스콧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전성기? 2005년. 2005년. 킹덤 오브 헤븐 나올 때. 그때도 전성기인데 저는 지금이라 생각해요. 오케이. 아닙니다. 전 반대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이 전성기예요. 이건 뭐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네네.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인생 그래프를 그리며 기복을 많이 겪죠. 뭐 데뷔 때 정점을 찍고 뭐 하향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주로 원히트 원더 가수들이 주로 그런 뉘앙스죠. 근데 어떤 앨범이나 뭐 어떤 영화에서 자기의 모든 걸 쏟아내고 더 이상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리들리 스콧은 역량이 차곡차곡 축적되는 감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미 쌓인 것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뭐 증발해버리지가 않아요.
영화를 만들 때마다 그 이전의 모든 역량들이 온전히 발휘가 돼요. 그게 쌓여가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죠. 꾸준함이 그의 최고의 덕목이다. 그리고 에이리언이나 블레이드 러너는 엉성하고 성긴 구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근데 요즘 작품들은 모든 장면과 모든 대사들이 거의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그 리들리 스콧의 작품은 마치 성경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해도 충분한 작품이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찍는 것마다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들리 스콧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건 그저 오래오래 사시면서 명작을 많이 찍어달라는 거. 실제로 리들리 스콧의 최신작들은 모두 아카데미나 뭐 골든글러브 감독상, 작품상 후보로 많이 올라가요. 찍어내기만 하면. 그래서 그만큼 기량이 절정에 달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이 영화도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마션이 개봉하고 2017년 에이리언 커버넌트, 2017년 올더머니가 개봉했어요. 17년에 2개. 같은 연도예요? 네. 오잉? 그 1년에 2개를 개봉해 버렸어요. 이게 진짜 굉장히 짧게 찍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맞죠? 이분은 방금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역량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최근으로 올수록 동시다발적으로 작업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 예. 그 요즘에 최근에 이제 작업하고 계시는 게 2021년 개봉을 목표로 마지막 결투, 이게 중세 시대극인데 요거랑 2021년 또 목표로 구찌, 이거는 구찌 부인이 구찌 회장을 청부살인하는 레이디 가가가 주연인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개봉 미정인데 킥백이라고 나폴레옹 이야기인데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계세요, 이분이. 에이, 밑에 엄청 많겠지 사람.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혼자 3개 찍겠어요.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역량이. 요즘 스튜디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전성기가 언제냐? 지금이다. 뭘 찍어도 명작이 된다, 걸작이 된다. 그래서 올더머니는 그의 영화로서는 최근작이자 현재 마지막 작품이에요. 뭐 드라마도 있지만. 그래서 올더머니의 영화 원제는 올더머니 인 더 월드래요. 세상의 모든 돈이죠. 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때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 있다고 불릴 정도로 부자였던 폴 게티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95년 출간된 존 피어슨의 원작 페인풀리 리치가 원작이고 극도로 고통스러운 부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 지금부터 이제 나무위키를 참조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폴 게티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1973년 당시 16세 손자 존 폴 게티 3세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악명 높은 마피아 은드란 게타에게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1,700만 달러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납치범들에게 맞서 처음엔 진 폴 게티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자작극인 줄 알고 미온적으로 반응했대요, 처음에. 근데 만약에 테러범, 납치범들한테 돈을 주면 그들의 길을 살려줘서 더 많은 유괴 피해와 나머지 13명의 손자들도 납치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협상에 응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납치범들은 두 번째 요구사항을 쓴 편지를 또 보냈대요. 보냈는데 하필이면 이탈리아 우편 파업 때문에 제대로 편지가 전달 못 됐대요, 당시. 그래서 결국 은드란 게타가 그 손자의 귀를 잘라서 보내고 몸값을 320만 달러로 줄여요. 그 진폴 게티는 협상에 응하면서도 끝끝내 몸값을 깎아내고 300만 달러까지 깎았대요. 그 돈마저도 소득공제 한도인 220만 달러를 주고 나머지는 아들 존 폴 게티에게 연 4%로 이자로 빌려줬대요. 진짜 짠돌이죠. 네. 손자 존 폴 게티는 폴 게티 3세는 다행히 목숨을 건져 풀려 나와서 귀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문과 납치 후유증으로 알코올 마약 중독에 빠져서 부작용으로 1981년 뇌경색이와 폐인이 돼버렸대요. 장애를 얻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시력도 마비됐고 필사의 재활 끝에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결국 건강을 해쳐서 2011년 54세에 이른 나이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납치범 1당은 그 9명인데
대대적인 수사로 체포됐지만 그중 나머지 2명만 유죄 판결 나고 그 감옥 가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풀려났대요. 몸값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정도로 이제 좀 뭐 소설과 영화에 대한 소개를 짤막하게 하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 있었고 그 소설을 다시 영화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소설.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에이리언 커버넌트 개봉 직후에 촬영이 들어갔대요. 네. 2달 만에 촬영이 끝났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2달 만에 촬영했어요. 12월에 맞춰 개봉하면서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노렸대요. 그러나 주연 배우 케빈 스페이시의 성추행 파문으로 오스카 캠페인이 사실상 물 건너 가버린 데다가 영화제 상영마저 취소됐다고 해요. 근데 개봉 연기까지 논의됐는데 소니 픽처스는 전방위 민폐 케빈 스페이시 한 명의 잘못으로 제작진 모두의 노고가 물거품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12월 22일 미국 개봉 일정은 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감독이 이렇게 좀 그쵸. 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거죠. 근데 케빈 스페이시의 성추행 파문이 끊임없이 확산되자 리들리 스콧은 소니의 지원 아래 11월 9일 케빈 스페이시의 분량을 모두 덜어내고 진폴 게티 역으로 크리스토퍼 플러머를 대체하여 재촬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성공적으로 재촬영을 마치고 당초 일정보다 사흘 뒤인 크리스마스에 개봉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촬영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 플러머는 그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요. 네. 이 영화는 실제로 골든글러브 3개 부문 노미네이트 됐는데 감독상, 여우주연상, 나무조연상에 노미네이트 됐어요. 출연진은 뭐 미셸 윌리엄스가 게일 해리스 엄마 역이고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진폴 게티 억만장자 역할이고 그 다음에 폴 게티 3세 역이 찰리 플러머라고 합니다. 이 정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전문가 별점과 한 줄 평을 네이버 영화로 봤는데 이거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거 재밌어요. 이은선이란 분이 그 별 3개 반 이토록 쓰디쓴 돈의 맛 정시우 3개 반 관록이란 이런 것. 이름 이렇게 읽어도 돼요? 정시우 님 할게 님하고 정모 씨 이렇게 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관록이란 이런 것. 송경원 기자님 별 3개 주셨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 값비싼 장식, 밍밍한 맛. 김현수님 세상 모든 돈의 맛, 돈의 쓴 맛 별 3개 반. 이용철님 별 3개. 결국 게티박물관 건립사인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다. 근데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평균 별 3개 반 정도 준 영화예요. 그리고 왓챠 평균 별점은 3.4점. 전체가 한 1.3만 명 정도 평가했는데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 평균 8.52점, 네티즌 평균 7.97점. 근데 이거는 124명하고 605명 평가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왓챠에 좋아요 받은 코멘트가 이동진 평론가님이 별 3개. 돈의 숙주에 대한 지독한 블랙 코미디 이런 식으로 쓰셨고 블랙 코미디? 이거 코미디 같은 비판을 한 거죠. 네. 이런 모습을. 손종빈 기자님은 별 3개 반. 두 백전 노장의 품격 이런 식으로 쓰셨고 근데 실제 폴 게티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네네. 제가 한번 나무위키를 또 참조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가 많아요. 정보의 과잉입니다. 정보의 향연입니다. 이분 폴 게티가 1892년 12월 15일에 태어나셔서 1976년 6월 6일에 돌아가셔요. 미국의 석유 재벌이자 게티 재단의 설립자라고 합니다. 1892년 미니애폴리스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집안은 할아버지 때 미국으로 이민 온 북아일랜드 출신의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믿었던 집안이었다고 해요. 부모 때의 감리교를 믿기 시작해서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고 철저히 금주했으며 게티도 엄한 감리교의 교육 방식대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1903년경에 변호사로 성공해서 보험업으로 재산을 쌓은 그의 아버지 조지 게티가 석유 붐을 맞이하여 오클라호마 주로 이사를 갔고
진폴 게티도 UC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일찍 아버지를 도와 사업에 참여하여 23세에 100만 달러 이상을 번 부호로 성장했다고 해요. 어학의 재능이 있어서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리스어에 능통했고 아랍어와 라틴어도 익혔으며 인문학적 지식이 많아 고전 예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후 게티 석유를 세워 석유 사업에 인생을 걸어 사업을 성장시켰고 대공황 때에는 전 직원을 해고시켰다가 싸게 재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사업을 하면서 나치와 친하게 지내기도 해 FBI의 감시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영국으로 이주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의 유전 개발권을 얻고 이후 부동산 투자와 호텔 사업에도 투자해서 1956년경 포춘지에서 세계 제1의 부자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진폴 게티의 일화가 재밌는데 네. 1949년 사우디 국왕 이븐 사우드에게 석유가 나오지 않는 곳에 황량한 땅을 1,000만 달러나 현금으로 주고 개발권을 얻었대요. 3년 동안이나 석유가 나오지 않자 실패한 투자라고 사람들이 말했으나 4년째 석유가 터져 나오면서 1년에 1,600만 배럴을 생산했고 진폴 게티는 막대한 부자가 되었다. 떼돈을 벌었죠. 그래서 미술품에 애호가 많아 게티 재단을 설립하고 미술관, 박물관 등을 운영했으며 그리스 로마 양식의 건축물에도 관심이 많아 거대한 그리스 로마풍의 게티 빌라를 지어 각종 유물들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후 1976년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의 재산은 사망 당시 60억 달러이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270억 달러, 즉 31조 원 정도. 31조 원. 지금 아마 그 MS의 그 사장이 빌 게이츠가 이 정도 될까요, 재산이? 지금 1위는 제프 베이조스 아니에요? 그분은 재산이 아마존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될까요? 아니, 이거 훨씬 넘죠. 이거는 그 당시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당시 기준. 31조 원이 넘다니 조 단위로 조만장자입니다. 사후 유족에 의해서 재산 분쟁이 당연히 일어났겠죠.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된 재단 싸움으로 또 진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게티 석유는 유족에 의해 텍사코, 쉐브론 계열이라고 하는데 거의 매각되고 2012년에 파산하여 지금은 이름만 남은 상황이라고 해요. 게티 재단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LA의 미술관 게티 센터와 게티 빌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티의 손자 중 한 명인 마크 게티가 세운 게티 이미지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사진 제공 업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 정도의 그 사연이 있고 너무 정보를 많이 가져오셨네요. 이게 인트로예요. 인트로야? 네. 그 자린고비로 폴 게티가 악명이 높았는데 대표적 일화가 좀 몇 개 얘기해 보면 호텔에 네. 세탁 서비스로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화장실에 세탁물을 자기가 직접 손빨래해서 널었대요, 호텔에.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영화에 똑같이 나오죠. 영화에 똑같이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가 봐요. 그리고 문구류를 여러 번 재활용하고 메모지도 앞면 뒷면 쓰고 조금의 여백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써냈대요. 류마티스로 아파하는 친구에게 좋은 약이 있다고 하고 튜브 끝까지 짜낼 정도로 거의 다 써서 조금밖에 남지 않은 연고를 선물로 줬대요. 자기가 쓰던 걸 선물로 준 거예요, 친구한테. 그래 가장 악명 높은 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전화를 걸어서 전화비가 많이 나오니까 화를 내면서 전화마다 자물쇠를 걸어놓은 뒤에 밖에다가 공중전화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쓰도록 했대요. 물론 요금은 손님 부담. 진짜 짠돌이죠. 네. 돈이 이렇게 많았는데 옷이 낡아서 떨어질 때까지 입는 건 기본이었고 10년 이상 옷을 입었다. 재활용이 입었다. 이런 다른 스토리도 많지만 요 정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영화의 스토리, 미장센, 인물 묘사 위주로 다뤄볼 텐데요. 시퀀스별로 제가 이거 정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영화 보면서 시퀀스별로 끝까지 다 정리했어요. 나오는 거의 모든 장면을. 이걸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도 보고 근데 이걸 말로 설명해도 거의 소설급으로 볼 정도로 하나도 뺄 게 없어요. 대사도 그렇고 한번 볼게요. 네. 첫 시퀀스에서 손자가 납치됩니다. 1973년 7월 10일 비서가 폴 게티에게 달려가 외쳐요. 게티는 비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실시간으로 인쇄되는 기다란 흰 종이만 보고 있어요. 아마 이 종이에는 석유 시가 이런 게 적혀 있겠죠. 미스터 게티 놓고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건만 하게 장이 열렸어. 유괴됐답니다. 폴
작은 폴이요. 로마에 있는 손잡은. 그러니까 당장 통화해야겠다며 이탈리아 경찰과 아이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곤란한데 뭐라고 하셨죠? 문은 닫고 나가기. 여러분이 이제 요게 이제 첫 시퀀스예요. 네.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참 손주보다 돈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죠. 네, 바로 그 플러머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시퀀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넘어갈까요? 이제 이 정도 하고 너무 명확한 그래서 잘 되게 그 사람의 그쵸, 네. 성격을 잘 표현해요. 그 장면들로.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시퀀스. 잡혀가는 차 안 게티 손자가 보이고 손자의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세계 제일의 부호가 아니셨다. 세계 역사상 제일의 부호셨다. 근데 이게 전 되게 좋은 대사라고 생각해요. 관객들에게 각인이 되죠. 근데 세 번째 시퀀스. 1948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열차가 달려옵니다. 열차에서 폴 게티가 내리죠. 그 손자의 나레이션이 계속 나와요. 할아버지는 사우디 사막에서 석유를 빼온 장본인이다. 다들 석유가 거기 있는 건 알았지만 캐내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방법을 고안한 다음 베두인족들과 거래를 맺었다. 그런데 채굴량이 엄청나서 실어나올 선박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1958년 프랑스 툴롱 조선소가 나오면서 거대한 배.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개발을 하고 슈퍼탱커라 이름 지었다. 전 이 열차와 거대한 배, 사막에 열차가 다닌다는 것도 되게 그 비주얼이 엄청나더라고요. 배도 그렇고 이런 걸로 폴 게티의 막강한 좀 부와 권력, 어떻게 보면 추진력을 상징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미지적으로. 맞습니다.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 시퀀스. 1965년 플레이보이즈 인터뷰. 기자가 질문을 하죠. 보도된 바로는 역사상 최초로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으셨다죠. 폴 게티가 말을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액수를 셀 수 있다면 억만장자가 아닐 테죠. 그렇죠. 이것도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돈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잘 드러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터뷰 장면 하나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퀀스. 손자가 어린 시절로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아들과 손자를 호텔로 불러요. 폴 게티가. 손자가 방 한 구석에 조각상을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거 돈 주고도 못 사 내려놔. 그러니까 폴 게티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말 아주 싫어하지. 그 엄마가 네? 쏘리? 이렇게 물어요. 더럽고 오래됐다는 글이 나쁘지 않아. 사실 애정까지 느껴. 날 묘사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말이라. 물론 부자란 말과 함께. 헌데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전혀 달라.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건 실은 엄청난 값어치란 거지. 네가 쥐고 있는 그 조각상만 해도 몇몇 전문가들 말로는 기원전 460년 거라고 하고 알만한 미술관 패걸리들이 그 갈퀴 같은 소나기에 못 넣어 안달인데 얼마 주고 샀나 맞춰볼 테냐. 엄마가 말하죠. 짐작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폴 게티가 말해요. 11달러 23센트. 그리스 크레타 섬의 암시장에서 구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반푼이가 19달러 부르길래 1시간이나 실랑이에 끝까지 후려쳤지. 그런데 지금은 경매에서 못해도 120만 달러엔 팔 거다. 알겠냐? 모든 건 제 값이 있어.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싸움은 그 값이 뭔지 알아내는 씨름이란다. 가지려무나. 근데 아빠가 말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폴 게티가 말합니다. 마음에 들지? 손자가 말하죠. 괜찮아요. 됐습니다. 아니 바꿔라. 엄마는 말하죠. 애한테 너무 가분합니다. 어떤 애들에겐 그렇겠지만 게티 손자에겐 아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는 남한테나 하는 거고 너흰 내 가족이야. 내 가족. 이리 와봐라. 어디 한번 보자. 이 대사만 그대로 읽어도 거의 소설 같지 않나요?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또 재밌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이 그 조각상을 줬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엄마가 그거를 바꾸려고 돈으로 바꾸려고 경매장까지 가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게 가짜임이 드러나죠. 저는 여기서 그 모파상의 목걸이 소설이 진짜 생각났어요. 그거 알죠?
모파상 목걸이. 어떤 얘기인가요? 뭔가요? 다들 국어 공부 안 하셨어요? 몰라요, 교과서에 실리는 거잖아요. 그래 들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몰라요? 이걸 몰라. 엄청 유명한 건데 그거 있잖아요. 목걸이를 부자 친구한테 가난한 애가 이것도 유럽 근세 소설인데 빌렸어요. 목걸이를 빌렸어요. 너무 자기가 초라해서 뭐 무도회장인가 어딜 가야 되는데 걸칠 게 너무 없어서 부자 친구한테 목걸이를 빌렸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목걸이는 걔는 너무 부자라서 얘가 평생을 일해도 못 갚을 만큼 비싼 목걸이였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빚을 다 내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고 평생을 그 빚을 갚으면서 산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는 너무 늙어버렸어. 평생 그 돈만 갚고 일했고 친구는 그게 뭐 다 새로 사온 목걸이인지도 모르고 돌려받고 부자니까 그냥 또 곱게 살았어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둘이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는 너무 늙고 있고 부자 친구는 아직도 너무 고운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늙었어? 이랬더니 걔가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 싶어서 사실 그때 너가 빌렸던 목걸이 있잖아. 내가 그걸 잃어버렸었거든. 그래서 그거 그때 내가 새로 산 거고 그거 돈 갚는다고 내가 고생을 좀 많이 해서 늙었어. 했더니 그 친구가 그거 가짜였는데 라고 한 소설 알죠? 왜 몰라? 너무 안타깝다. 나는 그 소설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 내내. 너무 안타깝다 진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액세서리니까 당연히 엄청 비쌀 거라고 그냥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차라리 그때 솔직하게 미안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진짜였을지언정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본인이 지레 짐작해서 부자는 이럴 것이다. 부자의 비싼 것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서 벌어진 참사인 거예요. 인생 전체에 걸친 참사. 근데 이것도 사실 그냥 폴 게티가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인 것처럼 보였을 뿐 그 나중에 박물관에 가서 팔려고 봤더니 그 기념품 샵에 똑같은 게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물건도 호강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맞아요. 그런 그냥 아무나 가질 수 있는 2만 원짜리 기념품이 막 몇백억짜리 막 유물로 둔갑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되게 그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홀라당 발라당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그 비슷하게 봤어요. 그래서 모파상 소설이 계속 생각났어요. 근데 그게 전 의문인 게 네. 그럼 왜 할아버지가 굳이 그 손자를 왜 속이냐 이런 거죠. 그 자기는 할아버지는 이게 싸구려한 거 알 텐데 왜 굳이 이렇게 거액이라고 속였을까? 할아버지는 그게 가짜인 줄 알까요? 그것도 나는 의문이니까 할아버지도 속은 게 아닐까 어딘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가치의 역설인 것 같은데 네. 할아버지는 이제 뭔가 본인이 굉장한 부자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사에도 보니까 가치를 매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 본인도 잘 아는데 본인도 정작 모르는 거예요. 맞아. 속아서 산 물품인 건데 그러다 보니 가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매기는 가치라는 게 돈으로만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믿느냐. 그 모파상의 목걸이처럼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좀 가치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진짜 할아버지도 속아서 산 건데 그거를 진짜인 줄 알고 손자한테 줬는데 나중에 그 들통이 나버리는. 나는 그게 약간 할아버지는 알았을 것 같은 게 할아버지도 속아서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그 할배가 정말 가족한테 땡전 한 푼 안 쓴 사람인 걸 거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손자를 처음 봤잖아요. 거기서 맞아. 심지어 아들이랑 인연 끊고 살다가 되게 극적으로 정말 만난 건데 막 자기 입으로는 사랑하는 손자 뭐 게티의 손자 막 이러는데 그런 아끼는 손자한테마저도 그냥 한 10불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와, 돈이 아까워서. 진짜 짠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거 또 속이고 또 그게 또 뻥튀기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는 19달러가 아니라 120만 달러에 팔릴 거야. 거짓말까지 해 또. 니네들 모르지? 이렇게 이거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조롱하는 거죠. 약간 테스트한 것 같아. 테스트. 니들 모르지 이거. 나는 아는데 하면서. 그렇다기보다는
자기는 돈은 쓰기 싫은데 너네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보자라고 싶었던 거거든요. 너네가 이거를 계속 간직하고 내가 준 선물을 간직하고 있으면 영영 이게 진짜인 줄 알 것이고 만약에라도 너네가 내가 준 선물을 팔아서 돈으로 치환하려고 치면은 이게 가짜인 걸 바로 알 것이고 맞아. 그런 심리 테스트를 하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교육적 효과를 노렸다. 이 정도로 하고 계속 넘어가 볼까요? 이제 다음 시퀀스는 어느 야외 테이블입니다. 이제 워낙 이제 폴 게티가 부자니까 돈을 부탁하는 편지가 무진장 오는 거예요. 그 손자가 대신 읽어주고 대신 사인을 해요. 일일이 응대를 하죠. 네네. 그래서 그 편지 중에 하나에 이제 폴 게티가 이렇게 쓰라고 해요. 돈을 부탁하는 편지. 나도 곧 당신처럼 무일푼이 될 거예요. 편지에 그 돈을 부탁하는 거에 일일이 돈을 주면은 손자는 그거 그대로 적죠. 폴 게티는 그 자리에서 유럽 지부 자리를 자기 아들, 그 아버지한테 줘요. 맞아요. 대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해고해 버리겠다고 해요. 이제 이 장면은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무슨 장면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야외 아빠랑 손자랑 할아버지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나요? 하면서 이제 편지를 대필해주고 있어요, 손자가. 그 장면이에요. 내가 설명이 부족했구나. 그 장면인데 이제 아빠가 그 어디 유럽에 이제 부사장 자리 직급에 보내죠. 대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해고시키고. 맞아. 그건데 이게 그냥 모든 시퀀스마다 분석할 거리가 있어. 이게 그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굳이 할 말이 없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존 폴 게티가 워낙에 이제 경제나 돈 버는 것 많이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니까 어린 손자한테도 무슨 돈을 빌려달라, 자기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간청에 대해서 답장을 시키잖아요. 거절하는 답장을 시키잖아요. 그게 내가 이 손자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 이거야말로 교육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진 폴게티도 가족을 그 본인 스스로는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그 아버지 있잖아요. 존 폴게티한테 사실은 그 자리에 그 부사장 직급으로 보낸다고 할 때 존 폴게티가 놀라거든요. 나는 고급류랑 일반류밖에 구분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름에 대한 경제 경영 이런 것에 대한. 근데 그럼에도 그 어떻게 보면 진 폴게티는 굉장히 그 실리를 따지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본래 부사장에 있는 사람을 앉혀놓는 게 맞는데 본인 가족을 위해서 그 자리를 해고시키고 보내는 거잖아요. 진짜 원래 이 사람이 진짜 돈만 생각했다면 해고하면 안 되는 거네. 왜냐면은 본래 있는 사람이 더 일을 잘할 거니까. 일을 잘하고 돈을 더 잘 벌겠지. 근데 본인 아들이니까 그 자리로 보낸 것 같은데 뭐 여기서는 그만큼의 어떤 진 폴게티의 권력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말 한마디면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력. 그리고 가족을 어느 정도는 본인 나름 방식대로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가족 경영의 폐해를 봤는데 넘어가 볼게요. 7번째 시퀀스. 폴 게티는 손자와 어느 지역에 가요. 그래서 그게 한 고대 그리스에 지어진 거대한 뭐 아크로폴리스 같은 데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넌 게티 혈통이다. 게티 혈통은 특별하지. 게티는 누구에게도 만만해서 안 돼. 보여줄 게 있다. 뭔데요? 집이야. 여기서 안에 사바나와 잠을 잤고 장군들과 멧돼지를 구워 먹었고 소첩들과 사랑을 나눴었지. 여기 사셨어요? 그래, 2세기 때. 내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였을 때. 이곳을 방문한 순간 그걸 알았단다. 돌 하나까지 생생해서 꼭 잠깐 나가서 담배 한 갑 사온 기분이더구나. 지구 어디도 이것처럼 내 집같이 편안하지 않았어. 묵게 해줄지도 모르죠. 하룻밤 텐트 치고 침낭에서 자면요. 벌써 청해봤지. 진짜로 해봤단다. 그들한테 매각을 권했지. 아주 고가에. 그들이요? 그들 로마 시민들. 헌데 게티란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은 온통 눈에 달러 사인을 켜. 그러더니만 파는 게 아니래. 너에겐 나처럼 황제의 피가 흐른단다. 넌 게티 혈통이라 숙명이란 게 있지. 할아버지는 우리 가문이 왕조처럼 대를 잇길 바랐지만 아버지는 술을 못 다스리셨고 파티에서 처음 마약에 손댄 순간 무너지고 말았다. 뭔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자기가 그리스의
그 왕 하드리아누스 황제였다고. 갑자기 이제 이런 불교의 윤회 사상을 도입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보통 서양인들 전생이나 후생 이런 거 안 믿잖아요. 잘 안 믿죠. 죽으면 내생이 네, 있다고 그쵸. 생각할 뿐. 갑자기 무슨 전생 이야기 나와서 좀 뜬금없었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소설 원작에 있는 내용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리들리 스콧이 참 로마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참 로마 제국 좋아한다. 맞아. 서양이 어떻게 보면 근원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기네들의 뿌리 네. 그래서 좋아하나 싶기도 하고.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계속 시퀀스가 많아요. 많죠. 엄마는 이 장면도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엄마가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양육권을 놓고 폴 게티와 담판을 벌여요. 테이블에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죠. 위자료 무, 합의금 무, 재산 분할 무 다 없습니다. 아버님은 돈, 저는 폴, 각자 원하는 걸 갖네요. 이 자리에 오를 만큼 돈 계산에 비상한 분이 헐값 못 알아보실 리 없고 상대가 취약할 때 후려잡는 법도 아실 텐데 이런 생애 최고의 거래를 놓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엄마는 아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돈은 당신이 가져라 이런 거죠. 이 장면도 참 잘 표현했다고 해요. 폴 게티의 그런 성격이나 이런 걸. 그렇죠. 그 엄마의 성격도 잘 묘사가 된 거죠. 엄마도 잘 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랑 어떻게 대립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반대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다음 시퀀스. 아들이 납치당한 걸 안 직후에 엄마는 폴 게티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때 하필 이제 폴 게티가 방송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말하죠. 1,700만 달러라. 그런 어린애한테 너무 큰 거액이군요. 기자들이 묻죠. 손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죠? Nothing. 아무것도요. 의정을 모르겠군요. 난 손주가 14입니다. 몸값을 주기 시작하면 유괴된 손주가 14 되겠죠. 냉혹한 협상거로 정평이나 있으신데요. 네. 세상에 제값 다 주고 살 물건이 어디 흔한가요? 1,700만이 아니면 얼마를 주실 생각이죠? Nothing. 한 푼 더. Nothing이라는 대사를 2번 치는데 너무 강력해요. 맞아. 이 장면도 명장면. 이 장면에 여기는 영화가 명장면이 많아요. 이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명장면을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감독이. 여기도 되게 인상적이지 않나요? 네. 기자들하고 이 Nothing. 그러니까. 실제 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구나. 난 손주가 14인데 몸값을 다 주기 시작하면 내 손주가 다 납치될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살짝 이해가 갔어요. 그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너무 손쉽게 1,700만 달러를 줬으면 너도 나도 납치하려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저렇게까지 부자라면 만약 그리고 내 후손이 많았을 때 후손 한 명이 이렇게 됐을 때 맞아요. 선뜻 돈 내주기가 나라도 그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맞는데 이거를 기자회견에서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언론에 이게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는데 돌려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협상을 잘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다른 분위기일 텐데 되게 단호하긴 해요. 그렇죠. 자신의 생각을 그냥 거리낌 없이 직설적으로. 확실히 근데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뭐 기자들도 그렇게 뭐 안 보이는 거 그냥 아래로 받겠죠. 뭐 일단 그다음 10번째 시퀀스. 손자가 납치당한 상황에서 폴 게티는 그 여성들과 함께 자기 집 정원에서 사격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성들이 사격을 해요. 네. 되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하여튼 엄마는 당시에 와가지고 폴 게티를 찾아왔죠. 근데 엄마가 이제 그 집사인가 누가한테 부탁을 해요. 전화를. 변호사한테 혹시나 그 유괴범이 전화 왔을지도 모르니까 전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비서가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여기 돈 넣고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폴 게티가 이제 자기 비서와 걸으면서 특명을 내려요. 로마로 가서 최대한 빠르고 최대한 돈 안 들게 데려오게. 살려서 데려오려면 자금은 필요합니다. 물론이지 그냥 막 내주진 말란 걸세. 이런 명령을 해요 비서한테. 그렇죠. 이 남자 비서죠. 네네. 이분이 나중에 좀 비서가 성격이 변하긴 하는데 이때는 되게 충실한 종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시퀀스. 엄마와 비서가 같이 이제 공항에 내려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엄마에게 묻죠.
아들이 행방불명 됐는데 엄마라면 우셔야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엄마라면 우셔야죠. 이렇게 물어요. 엄마가 차에 타서 비서에게 물어요. 제가 울기를 바라나요? 그런가요?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언론의 폐해죠. 맞아요. 그 올더머니잖아요, 이 영화가.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짐 포게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런 언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언론인들도 특종을 잡아내기에 뭐 약간 인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세월호나 이런 사건 참사 현장에 가서 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피해자한테 그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직 누가 구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자가. 그럼 그 구조된 애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이게 되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 한데도 제가 피해자 윤리를 강조하는, 아니 엄마라면 아들 뭐 딸이 저렇게 했는데 울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 윤리. 저는 이제 피해자 윤리에 대해서 왜 피해자처럼 굴지 않느냐. 피해자는 항상 울어야 되고 나약해야 되고 절망에 빠져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지원금이나 돈 같은 것은 순수하게 밝히지 않아야 하고 또 피해자는 순결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하나? 그거 아니거든요. 피해자는 그냥 피해를 당했을 뿐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 짐 포게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준 그 기념품과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보여져야만 하는, 맞아. 그럼으로써 어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그게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 기념품에서는 가치로 나오는데 사실 보여지는 것으로만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에게는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마음 내면에 있으니까. 맞아. 그런 것을 좀 다시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또 울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울었겠지. 하지만 이제 좀 나가가지고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하잖아요, 엄마가. 근데 12번째 시퀀스, 이제 전 세계에서 아들을 유괴했다는 편지가 전 세계에서 도착해요. 그래서 경찰서에 편지가 쫙 쌓여 있어요. 이것도 장관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편지가 뭐가 진짜인지 구별할 수도 없어요. 편지의 속도를 수사 속도가 못 따라갑니다. 유괴범은 넘치고 기자들도 넘치죠. 전 이거 보면서 실제 부자 손자가 납치됐다면 저럴 수도 있겠다. 돈 얻어내려고. 근데 수사관장이 엄마를 경찰 보호 조치 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엄마는 진짜 게티 가문이 아니라서 보호가 필요 없다고 해요. 자기는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자 경찰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요, 당신은 더는 사람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시퀀스.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들어오세요. 시퀀스를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손자가 잡혀가 있는 감방, 그 시골 감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범죄자가 손자에게 물어요. 왜 네 가족은 널 사랑하질 않지? 사랑할걸요? 그러길 바래요. 너 문제가 뭔데? 나쁜 애냐? 응? 무슨 짓을 했길래? 한번 학교에 불질러서 퇴학당했어요. 머슴 애들은 불장난하지. 나도 한걸. 피울래? 담배 주면서. 내 아들이 유괴됐다면 나쁘든 착하든 얼마를 주고라도 찾아올 거야. 돈을 빌리든 훔치든 훔치는 건 이미 하지만 더 많이 훔쳤겠지. 불 좀 다시 줄래요? 미국인들은 통 이해가 안 돼. 우린 가족이 전부거든. 우린 끈끈하지. 누구네 식구로 태어났느냐가 일생을 결정지어. 일평생을. 저도 끈끈해요, 아저씨만큼. 밥 갖다 주는 장면에서 아저씨 얼굴을 손자가 봐버려요. 맞아. 네. 봤구나. 망할 날 봤어. 피콜리노 삼촌한테 말하면 네 누나를 뽑아서 우릴 못 알아보게 할 거다. 눈 멀어도 네 가족은 돈을 줄 테니까. 범죄자는 손자에게 자신의 눈을 보라고 말합니다. 날 꼰지르지 마. 나도 널 안 꼰지를 테니.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이 범죄자가 나중에도 큰 역할을 하잖아요. 손자를 구해주는데 네. 서로 정이 쌓이는 교감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이 가난한 범죄자가 자기네 가족들은 이렇게 끈끈한데 너는 부자인데 왜 그러냐. 이것도 대비가 되죠. 되게 좀 짠한 장면이었고, 그 다음 시퀀스. 비서가 어떤 비밀단체 사람들에게 가죠. 그 비밀단체 공간에 가요.
아마 그때 아마 공산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그 공산주의 신봉하는 사람들. 그래서 폴은 종종 유괴 자작극 얘기를 하곤 했어요.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다치는 사람 없이 장난삼아 할아버지한테 돈 좀 뜯었자고 200만 달러쯤 우리가 한다 했죠. 댁들이 누군 줄 알고 좀 친해진 터라 도와준다 그랬어. 그런데 사라진 거요. 다른 자들이 나섰겠지. 그래서 그럼 지금 뭘 바라는데 돈을 초월한 분들인 줄 알았는데 비서가 묻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해요. 돈을 초월한 사람은 없어. 돈이 잘못된 손 안에 있는 게 문제지. 우리 몫을 찾아야겠소. 이 대화 때문에 비서가 오해를 하죠. 아, 손자가 자작극을 벌였구나. 자작극을 벌였구나. 오해를 합니다. 공산주의자조차도 돈을 초월하지 못했다는 걸 또 대사로도 보여주고 이것도 재밌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퀀스. 폴 게티가 저택에서 총을 손질해요. 이 장면도 되게 재밌는데 비서에게 폴 게티가 말합니다. 내 책 부자로 사는 법을 썼을 때 출판사에서 제목을 바꾸라더군. 부자가 되는 법으로. 그래서 그랬네. 부자가 되는 건 쉽다. 바보라도 될 수 있다고. 몇몇 바보는 실제로 됐고 허나 부자로 사는 것 그건 이야기가 달라. 부자가 된 사람은 자유가 주는 문제들과 싸워야 하거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순간 심연이 펼쳐지지. 그 심연을 들여다봤네. 얼마나 사람들을, 부부관계를, 그 무엇보다 자식들을 망치는지 말일세. 혈육은 믿을 수 있다고 여겼건만 그 손자가 장난치는 줄 안 거죠. 아이지 않습니까? 애들은 어리석게 굴죠. 해변가에서 뒹굴며 놀다 돈 떨어져서 집에 돌아오면 배운 바가 있겠죠. 없다면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허락하시는 선에서요. 다 주고 싶었네. 내가 배운 모든 지식, 읽은 모든 것 다. 헌데 제 애비처럼 내 주머니나 노렸군. 그 모든 기생충들처럼 평생 내 주위에 우글대온. 그래서 난 사물을 좋아하네. 사물, 물건, 공예품, 그림 그것들은 보이는 그대로거든. 변하지도 실망시키지도 않지. 아름다운 것에 있는 순수성은 어느 인간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어. 그래서 폴 게티가 예술품을 모았나? 그런 거 같네요.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예술품을 끌어안고 죽어. 자기 손자는 이제 떠나고 그림 속에 있는 아가를 나의 아가처럼 아름다운 아가 이러면서 진짜 웃기는 끌어안는데 저는 웃기다기보다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안타깝다. 이 인물이 되게 안타까웠고 되게 맞아.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 영화에서 그 뭐라 해야 되지? 제일 주제를 얘기한 장면, 그러니까 앞에 맞아. 그 많은 장면들보다 이 인물을 제일 잘 설명한 장면인 것 같았어요. 진짜. 그런 막대한 부를 가지면 당연히 자유를 잃게 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강도를 털릴지 아니면 어떤 해커가 내 통장을 털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뭐 이제 그럼 경호원을 고용해야 될 거고 뭐 내 시스템을 보완해야 될 거고 그리고 맞아. 내 주변 사람도 보완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내 돈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자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맞아. 더더욱 타인을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도 나한테 돈을 바라나 쟤도 바라나 이러면서 점점점 가족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주변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런 삶을 심연이라고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자로 사는 것은 이런 심연이 열리는 것이다. 부자로 살아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이 인물을 되게 잘 표현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물건에 집착하게 된 계기까지도 되게 잘 이어졌던 것 같아요. 누굴 못 믿는 거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제 손자마저 못 믿는다니 해서 정말 큰 좌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물이 덤덤하게 표현했을지언정 얼마나 믿을 사람이 없으면 별로 친하지 않잖아요, 손자랑. 근데 그 손자한테 다 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줄 사람이 없어서. 근데 걔마저도 결국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려는 장난을 쳤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큰 좌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무너졌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다음 시퀀스가 손자가 오줌 누러 나갔다가 범인 얼굴을 보고 범인이 손자를 쏴 죽이려고 하자 다른 범인이 그 범인을 쏴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다에 던져요. 그거를 본 수사 당국이 범죄자들의 아지트를 급습하지만 손자는 다른 곳으로 빼돌려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어느 어두운 방
아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폴 게티가 주춤거리며 어느 방에 들어가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대머리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죠. 정말 지불하시게요? 아니면 왜 아꼈소? 더 이상 장난은 사절입니다. 금액은 아실 테고 더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불은 현찰로 오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거부터 보여주시죠. 먼저 하시죠. 이 장면을 전 여기까지 보고 나서 아 드디어 이제 협상금을 주는구나. 드디어 이제 사건이 해결되는군 했는데 실장하면서 돈 가방을 펼쳐 보여주고 대머리 아저씨가 테이블 위로 손짓을 하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미술품을 사러 온 거야. 자기 손자가 잡혔는데 손자한테 줄 돈은 없는데 미술품을 살 돈은 있다. 여기 있었구나 아름다운 아가. 하필 또 아가라고. 출처에 대한 잡음이 많아 전시는 연구이 안 됩니다. 다소 실망스럽군. 생각했던 상태가 아니오. 150만 달러 호가에 못 미치겠는데 진정한 걸작들은 거의 시장에 안 나와요, 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면 너무 저는 이 장면도 되게 역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방금 손자한테 자기는 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거에 맞아요. 더 집착을 하게 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거에서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나의 손자. 나의 손자. 그리고 다음 시퀀스. 손자가 창고에 갇혀 있는데 그 들에다가 불을 지르고 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문을 부수고 도망가요. 근데 또 하필 또 깽단한테 또 잡혔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칭퀀타라는 아까 그 좀 친해졌던 범죄자가 손자가 도망가는 걸 보지만 그대로 놔둬요. 네, 맞아요. 이때부터 칭퀀타는 그 손자한테 좀 인간으로서 연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시퀀스. 엄마는 깽단에게 지불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아까 이제 우리 했던 얘기죠. 폴 게티에게 받았던 작은 석상을 가지고 로마의 소도비 경매장으로 가지만 이게 또 자파일 뿐이다. 값싼 기념품이다. 폴 게티는 세계적인 수집가인데 그분보다 잘 아실까요? 묻지만 박물관에 가봐라. 근데 15달러짜리 똑같은 상품을 보죠. 참 엄마는 기가 막혀서 박물관 앞에 앉아서 웃으면서 울어요. 제가 봤을 때 웃으면서 울고 있어요. 이 장면 진짜 짠한 좀 그런 장면이었죠. 정말 폴 게티를 잘 나타낸 장면 아닐까. 그리고 깽단이 협상이 장기화되자 손자의 귀를 잘라요. 보여주잖아요. 손자의 귀를 잘라서 언론사에 보내고 신문사는 귀 사진을 신문에 실으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소정의 보상으로 몸값을 돈을 좀 주겠다. 그게 한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엄마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허락을 해요. 이 장면도 참 5만 달러 받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폴 게티의 저택으로 그 아들 귀가 나온 신문 1000부를 보내죠. 맞아요. 신문이 바람에 막 휘날리는 걸 폴 게티가 보죠. 그래서 폴 게티가 이제 엄마도 부르고 남편도 부르고 다 해서 앉아 있어요. 남편은 진짜 눈에 초점도 없어요.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폴 게티가 그 상태에서 말하죠. 세무사들의 연구 결과 몸값은 세법상 소득 공제가 안 되지만 아비에게 그 돈을 대신 빌려주면 그건 공제가 된다는구나. 제 아들 유괴로 소득 공제까지 받으시고 재무적으로 잘 풀려서 기쁘네요. 명대사라니까 너무 잘 표현했어. 대출 서류도 준비됐고 돈도 이체할 수 있게 해놨다. 돌아오면 할아버지께 감사할 거예요. 많이 사랑해요. 폴 게티 사무관이 말하죠. 회장님께서 돈을 빌려주시는 대신 폴을 포함해 자녀들의 전적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엄마가 말하죠. 몽땅 다 가지셔야 직성이 풀리는군요. 이 장면도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전 부자에 대해서 표현한 영화들이 많지만 이 영화만큼 부자의 민낯을 그 탐욕스러운 민낯을 정확하게 표현한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이미지 묘사들로 대사들로 너무 부자의 부자스러움을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부자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잘 표현했다. 손자가 자꾸 자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건데 그 여자가 뺏어갔어 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손자도 내 재산으로 본 거네. 손자가 제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뺏어왔던 그냥 손자를 살리는 대신 손자의 양육권을 다시 자기가 가져겠다고 네. 끝까지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은 단 한 순간도 보여주지. 이것도 거래로 보네. 협상으로 보고. 딜을 했죠. 딜을 한 거네. 야, 진짜. 근데 이제 엄마는 소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걸 아니까 아들의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지. 솔로몬의 해법처럼 아이를 반으로 가를 거냐라는 그런 물음에 진짜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 지혜로운 모습을 이제 미셸 윌리엄스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 시퀀스 폴 게티의 저택안. 체이스는 폴 게티와 테이블 체이스가 아까 비서예요. 비서가 테이블 장막을 걷죠. 미니어처 건물을 보여줘요. 폴 게티가. 그리고 자랑스럽게 설명해요. 캘리포니아에 저택을 짓고 있거든. 로마에 있는 나의 황제 저택을 아주 똑같이 본떴는데 화장실만 수제식일세. 아무리 불가능하대도 나에겐 아니네. 그 다음에 이제 비서가 또 종이를 들고 오죠.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서 봤던 미스터 게티 서부 텍사스 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체이스가 질문하죠. 그걸 읽으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폴 게티가 얘기를 합니다. 잠깐은 돈이 모든 의미를 잃고 공기처럼 무한해 보이지. 그럼 날개를 단 것 같아. 그러다 이내 지나가네. TV에서 게일이 한 말은 다 뭔가. 게일은 엄마죠. 몸값을 다 주겠다던데 없는 거 뻔히 알잖나. 다른 출처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없을 텐데 어찌 된 건가. 어디서 구했지? 몸이라도 판 건가? 이게 폴 게티가 물어요. 그러니까 비서가 드디어 이제 좀 이게 화가 나서 네. 이제야 회장님의 사고 방식을 알겠군요. 아니 그럴 리 만무하지. 대체 꿍꿍이가 뭔가 잊지 말게. 계약상 자넨 복종해야 해. 비서가 이제 폴 게티를 밀치거든요. 그건 아니죠. 제 말 들려요? 잘 들어두기 바라는데 지금 누리는 개인적 보안은 모두 내가 만든 거요. 이것도 내가 만들고 저것도 하고 이게. 그래 탐욕스러운 노인네야. 그 모든 위협들을 막아주고 있었어. 그러고 나가요. 이 장면도 참 비서가 깨달은 거죠. 아 저런 노인네한테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니. 소신대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장면. 깽단에게 약속된 돈을 건네요. 깽단도 손자를 약속대로 풀러주죠. 하지만 경찰이 따라붙고 깽단은 손자를 죽여 살해할 것을 지시해요. 여기서부터 또 스릴러 이제가 시작되는 게 깽단이 먼저 찾느냐 엄마가 먼저 찾느냐 이 긴장감. 다행히 칭콴타의 도움으로 아들과 엄마는 재회를 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폴 게티는 자다 말고 일어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거실로 걸어 나가서 최근에 산 아까 그 그림을 벽에서 떼요. 그러니까 경보음이 울리고 가슴에 품고 이제 이런 대사를 하죠. 아름다운 아가.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숨을 거둡니다. 폴 게티가. 이렇게 죽어요. 좀 허무하게.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시퀀스에서 엄마가 수많은 로마 흉상을 보잖아요. 그 중에 폴 게티의 흉상을 봐요. 근데 엄마 표정이 되게 좀 다양하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장면들을 보면서. 결국 그는 완전 물질주의의 끝판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을 버리고 돈과 물건만을 취했는데 결국 그리스 로마 조각상 사이에 자기 조각상을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자기조차도 하나의 물건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고 거기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네. 자기 자신도 사람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냥 물질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그냥 돈이 되고 싶었던 맞네. 돈 자체가 되고 싶었던 그런 극단적인 사람이었다는 거를 마지막에 좀 무섭게 보여준 것 같아요. 섬뜩하죠. 섬뜩했어. 그리고 마지막 자막으로 이런 게 나와요. 폴 게티의 방대한 예술 소지품은 LA 게티 박물관에 초석이 되었고 그의 가족은 인도주의적 자선단체의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했으며 일부 장면, 인물 대사는 극화되었다. 여기까지 이제 좀 전체 영화를 거의 다 훑어봤어요. 시퀀스별로. 혹시 여러분들의 좀 느낌이랄까? 총 정리하는 마당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부자의 민낯을 이 영화만큼 깊이 있게 아니면 장면으로 묘사로 대사로 정말 잘 표현했다. 그 대사 하나하나가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아 실제 부자의 탐욕스러움을 이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구나. 감독의 역량이 극에 달았다는 걸 저는 모든 미장센이라든지 그게 다 좋았어요. 이게 뭐
어느 하나 깔 게 없는 영화다. 저는 거의 완벽한 영화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왔어요? 거의 5점 드릴 거예요? 5점까지는 아니고 저는 한 4. 그런. 그렇구나. 저는 그냥 이 영화 그냥 그래가지고. 별로였어요? 네, 돈 얘기하는 영화 되게 많잖아요. 이것만의 어떤 특별함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그 스크루지 뭐라죠? 구두쇠. 극단적인 구두쇠의 모습을 잘 보여줬지. 부자의 민낯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맞다. 이 말이 맞네. 모든 부자가 이렇진 않잖아요. 맞다. 스크루지의 민낯이구나. 네. 자세하게 말하면. 부자들 중에서 물론 극소수긴 하지만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한 부자도 있고 아니면 요즘 세계 최대 부자 제프 베이조스나 아니면 마크 주커버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자가 아니에요. 맞아. 이런 부자가 아니라 자기 인류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고 어떤 자기가 인류의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는 부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어떤 위인이 되겠다 이런 부자도 많기 때문에 전 이게 부자의 민낯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스크루지의 민낯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맞아. 탐욕의 민낯. 구두쇠를 되게 잘 표현한 영화였던 것 같긴 한데 저는 너무 그냥 단편적이었어요. 영화가 단편적이었고 깊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별로 안 났어요. 메시지는 좀 뻔하죠. 어떻게 보면 탐욕스러운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게 부자의 민낯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 프로게티는 돈을 모으는 것에만,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미술품 수집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을 하는 게 너는 내 고용 관계니까. 아니 미술품 수집하는 것처럼 나한테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유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돈은 모아두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휴지 조각이거든요. 맞아. 어떻게 쓰느냐가 진정한 가치를 의미하는 거지. 사람을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고용한다고 해서 내 게 아니고요. 그 사람과 다양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을 통해서 진정한 고용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짐버기트는 말 그대로 정말 나쁜 부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요즘 부자들은 진짜. 많이 부자라고 하기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많은 경영인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기부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자들은 우리가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선가라는 느낌도 강하고 좋은 이미지가 씌워지는데 이 짐 프로게티라는 그런 스크루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마 리들리 스콧은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부한 전형적인 부자의 그 탐욕스러운 모습이죠. 옛날 느낌, 옛날 좀 우리가 생각하던 올드한 느낌? 그런 느낌. 요즘 부자들은 좀 다른데, 그렇게 맞아요. 메시지 자체는 이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이제 돈이 우리나라 말로 돈이 약간 그런 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고 돈다는 거에서 돈이라는 말이 왔다는 유래 썰도 있잖아요. 진짜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돈은 돌아야 돈인 거거든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저금만 하고 있으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적당한 소비야말로 이 자본주의의 핵심인데 맞습니다. 이런 부자가 돈을 다 움켜쥐고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결국 돈은 이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점점 불어나고 그럼 그 많은 돈이 시장에서 돌지 않은 건데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부자임으로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 돈이 시장에 돌았어야 되는 돈인데 누가 꼭 안고 있으니까 약 31조 달러를 그때 당시에 꼭 안고만 있는 거니까 맞아. 그냥 그런 짱돌이. 원리에 의해서도 되게 나쁜 것이고 이런 거는 돈 그리고 약간 왓챠 평점에서 저는 그 평가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돈이 돌다가 우연히 내 차례가 돼서 나한테 온 것이지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차례가 우연히 지금이 이 돈이 나에게 도착할 차례였을 뿐이다. 맞는 말이네. 다음 차례의 사람에게 갈 것이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잘 흘려보내는 게 중요하네요. 경제학 시간 같네요. 그 저축의 역설이라고 그 저축을 한다고 개인의 부는 늘어날지 몰라도 사회의 부는 전혀 늘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전 처음 들었네요. 돈이 돌고 돌아서 그런 썰.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럴싸해요. 그럴싸하고 사실 돈을 다른 말로 하면 통화라고 하잖아요. 통하다, 그러니까 내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말 그대로 돌고 돌아와야지 순환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가두면은 말 그대로 똥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리들리 스콧 총정리편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